지문 구조 봅시다. 지문 구조에 대한 얘기는 자, 이런 거예요. 재진술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재진술은 지문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술이 없는 지문이 재진술이 없는 빈칸, 재진술이 없는 순서 삽입, 재진술이 없는 대입 파악, 재진술이 없는 어휘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럼 100%예요. 근데 자, 이걸 명심하셔야 돼. 지문 구조는 저거 봐. 요거 그 위에 제목이 저거 요약의 결과야. 저거 봐. 요약의 결과고 통계의 결과야.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돼. 요즘에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PS problem 다음에 솔루션이 와야 한다. 자, 잘 들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그래야만 한다와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와 많이 그렇다를 구분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GS나 내가 지금 뒤에 뭐 예를 설명 AB 대립 구조나 전 PS를 안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PS나 이건 다 뭐냐면 지문이 평가원 지문이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요약해보니 이런 패턴이 많이 발견되더라예요. 다시 이 패턴 깨질 수 있어? 안 깨질 수 있어? 깨질 수 있어. 프로블럼 다음에 솔루션 안 나올 수 있어. 커닥에서 22학년도 6월 평가 문장 삽입 문제에서 자매 역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매 역할 게다가 이런 것들 추가로 있을 겁니다. 문제입니다. 끝! 왜 끝나요? 여전히 연구 중이거든.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프로블럼 다음에 솔루션은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너럴 다음에 스페시픽은 제너럴 다음에 스페시픽이 무조건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연결을 시키라는 거지. 아, G가 나오면 무조건 S가 나와야만 해? 그런 식으로 지문이 전개되잖아요. 이건 통계의 결과라고. 반면 재진술은 뭐라고? 근본 원리니까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 무조건 연결될 거다. 무조건 같은 말 할 거다.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되면 이건 뭐다? 혹시 여기까지가 G? 여기부터 S? 그러면 같은 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G 나오면 무조건 S 나와야 되는데 P 나오면 무조건 S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요약의 결과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럼 이 요약은 왜 유용한가? 앞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약간 일맥상통한데 여러분은 개별 문장에 대한 처리만 하려고 해요. 개별 문장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지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GYS 일반적이고 구차적인 얘기 아니면은 A와 B가 대립되는 A, B가 대립되는 구조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과정 순서의 흐름 네 번째는 됐다. 네 번째 뭐라 적었겠냐? 내가 뭐 얘기 더 나왔지? 한 개 더 적었는데 뭐라고? 그거 말고 이 끝이야. 지문 구조 끝이야. 씨발 여기까지 될까? 인덱스 그치? 지문에 인덱스를 매긴다. 요 네 가지의 원리는 평가원 지문을 다 풀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이거는 툴로서 유용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제 대답이지 이래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립구조가 없는 지문도 많고요. G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과정 순서의 흐름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뭐 과정이 없는 지문도 많고요. 인덱스가 안 매겨지는 지문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저런 툴은 최소화시키고 나왔을 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저게 법칙으로 적용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법칙은 딱 한 가지야. 뭐? 재진술. 같은 말이 반복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되냐면 내가 저 구조를 문제로 나왔을 때 저 구조를 어떻게 인식할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세한 설명은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GS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해놓고 적어볼까요? 자, G와 S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글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general, 일반적인 얘기가 던져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specific,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든. 여기 있는 G와 S가 서로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출제한단 말이야. 문제가 아니라 문장.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캐치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정말 유용할 거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물론 이런 학생도 있어요. 쌤, 어디까지가 일반적이고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건데요? 라고 애매하게 범위로 인식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GUS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더 추상적이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구체를 얘기할 때 애가 그냥 때려 박아요. 뭐라고? 구체적 명사. 야, 이거 외우지 마. 구체적인 명사.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온 거 for example, 예시.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범위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G 문장이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S 문장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읽어보니 여기 좀 못 알아듣는 말 나왔는데 여기 구체적인 말이 나왔다. 읽어보니 얘네 두 개가 완벽히 같은 말이다. 이걸 변형한 이런 원리를 변형하면 출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봐봐. 쓰지 마. 외우지 마. 제발. 외우지 마. 알겠지? 이런 거 자꾸 써주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 외우지 마. 외우고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 잘 들어. 예를 들면 잘 들어. 말이 다 꼬이고 있어.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G가 있잖아. G에서 A, B, C가 있는데 C에 빈칸 뚫었어. 빈칸이 뭐야? 없는 정보야. 맞지? 모르는 정보야. 문제 풀 때까지. 그럼 문제 어떻게 내냐면 S 내는 거야. S에다가 뭘 줬냐? 똑같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적는 거야.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빈칸 풀 때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그럼 뭐야? 처음 보는 새끼 있네. 그게 빈칸.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어디가 핵심이냐면 얘랑 같은 말이다의 핵심이 있는 거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어? 그거에 대한 우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같은 말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S를 알아차리는 게 사실 어렵잖아. 왜?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는 얘기가 대부분 S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같은 말인 게 중요한 거야. 해볼게. 요즘은 보자. 그러니까 요즘은 더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은 의미가 없는 거야. Imagine 보이지? Imagine that you are out of country. 거기 문장 보이지? 거기 밑줄 쳐봐. 여기서 익하면서 막 이제 이런 거 필기한다고.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 이러면서 imagine 아니면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 막 적어주면서 야 이런 게 나오면 예시 가능성이 높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서 imagine 나와서 끄는 거 좋은데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밑에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예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관련이 있으니까 연결시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볼게. 첫 문장 딱 읽으면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볼게요. Some distinction, 어떤 구별은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구별은 are hardwired into our biologies, 우리의 생물학 속에 내재되어 있다. 뭐 이해는 해볼 수 있겠어요. 뭐 생물을 태어날 때부터 좋고 나쁘고 좋아한다는 건가? 자, 요것도 조그만 GS인데 이거 같은 말인 거 이해돼? 여기서 infant 붙여봐. 이런 것까지 못 잡아내도 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GS를 다 잡아낼 수는 없는데 큼직한 지문 구조로서의 GS는 잡아내야 돼. 근데 지금 예시를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야, 여러 사람이 많잖아. 근데 왜 굳이 영유아야? 영유아 해석해볼게. 영유아는요 3개에 들어와요. 어떤 3개에 들어와요? 준비된 상태로 들어와요. 고통을 나쁜 걸로, 그리고 달콤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걸로 해석하게끔 나와요. 저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오케이. infant 왜 얘기하는 거야? 저거 봐. biology. 생물학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생물학이 뭐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infant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반응한대. 뭘 반응해? 고통을 나쁜 걸로. 달콤한 걸 좋은 걸로.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앞문장. 그치?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이해돼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을 한 거지. 그럼 뭐야? 이 문장과 첫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 서로 어떤 문장이야? 같은 문장이지. 이게 문장끼리도 GS가 이렇게 되지만 그 전체 구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글의 흐름으로서 GS를 캐치하면 매우 문제 풀 때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겠지? 자, 해볼게. 이건 이제 GS의 예시를 보여준 거야. 어쨌든 그렇대. In menstruation 많은 경우에 however 하지만 역접 The boundary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경계는 is a reference point. 밑줄? 임계점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대. 그리고 즉각적인 환경에 의지한대. 끊어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구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은 일단 얘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biology.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거에 대한 거는 경계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환경에 의지한대. 유령한 다음에 Imagine that you are out in the country. 네가 국경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국경 밖 밑줄. 앞에는 뭔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국경 밖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예신가? 그런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예신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반복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가 앞에서 읽은 G 얘가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예시구나는 안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예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이라는 걸 인식해서 예시라는 걸 인식해서 그것을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읽어볼게요. You are in the country on a cold night. 너가 추운 날에 국경 밖에 있어. You're not carried dressed for the pool in night. 적절치 못하게 옷을 입고 있고 Your clothes suck it. 너 옷 홀딱 젖었어. A string cord will complete your misery. 엄청 추워. 여기까지 끊어봐.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읽을 때? 참 어떡해요. 뭐 비 오는데 다 젖고 뭐 불쌍해요. 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어야지. 뭐 bad. 저거 봐. 나쁜 거잖아.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라고 했으니까 저게 bad인지 good인지 판단만 하면 돼. bad군. 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문장. As you wander around, 너가 돌아다니다가 You find a large rock that provides a shelter from the fury of elements. 그 요소들의 어떤 뭐랄까 그 처절함 이런 것로부터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Biologist 생물학자 얘는 call the experience that moment 그 순간의 경험을 intensely pleasurable 극도로 기쁜 경험을 얘기해. 여기까지 끊어봐. 이게 대놓고 이 새끼가 극도로 기쁘다라고까지도 얘기했고 앞에보다 상황이 나아진 거 맞지?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읽을래? 굿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새끼 바위 찾았네. 따뜻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구나. 배드에서 굿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이해돼? 배드에서 굿으로 보이는 배드에서 굿으로 변하는 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단가? 배드랑 굿만 잡으면 되나? 분명 뭐라 했냐고. 앞에 있는 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즉각적인 환경에 의지하지. 즉각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좀 이따가 확실하게 잡히니까 좀 이따 한번 읽고 즉각적 환경에 의지한다는 게 어딨어. 배드에서 굿으로 갑자기 좋아진 즉각적 환경이 뭐야? Large rock.
그치? 아, 지금 이게 큰 바위를 찾아서 즉각적 환경 때문에 나쁜 게 좋은 걸로 변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because it functions as plasma normally does to indicate direction of 빈칸. 빈칸 좀 이따 했고 the pleasant, 그 기쁨은 will not last very long. 밑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And you will soon be shivering. 너는 곧 떨기 시작해. 이건 또 뭐야? Behind the log again. 이건 뭐야? 또 배드지. 그럼 너 확인한 거 뭐야? 배드에서 굿으로. 굿에서 배드로. 이게 지금 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안 해. 이해했어? 두 번째, 즉각적 환경에 의지 안 해. 다 읽었지? 이게 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잡는 친구와 그냥 국경 바꿔서 추웠는데 바위 찾아서 따뜻해요 라고 있는 친구는 글을 읽는 이해도 자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 흐름을 잡으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빈칸 풀어볼게. 이것은 여기까지 읽었던 이것은 작동한대. 일반적으로 기쁨이 그렇듯이 뭐를? 빈칸의 방향.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배드에서 굿으로 변하는 이거에 대한 방향을 물어. 됐어? direction이라 했으니까 빈칸 볼게. 몇 번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읽어봅시다. Permanent emotional adjustment to circumstance demands. 환경적 요구에 영구적으로 적응하는 거. 영구적 밑줄. 이거는 뭐에 대한 반대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말에 대한 반대말이지. 영구적이 아니야. permanent고. 2번 enhance the self-conscious through the physical suffering. 스스로 자아인식을 높이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관련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찍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새끼는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그게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요. 즉각적 환경에 의지해야 돼. 여기 자아의식이 왜 나오냐고. 이게 내내 망상에 거치면 이상한 거 찍는 거야. 추우니까 그럼 자기가 누군지 또렷하게 기억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2번 찍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지문의 파악을 못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3번 biological significant improvement of circumstance. 이거 좀 이따 보고 4번 자, 속어법으로 풀어한 게 아니야. 다른 것부터 제끼고 이제 확실하게 보는 거야. desirable, undesirable condition impartially.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것도 주관적이고. 5번 mentally predetermined inclination. 미리 결정된 성향이 있어. 뭐를? 감정적 안정성이 아니야. 계속 변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4번 볼게. significant improvement of circumstance. 여기 네모 쳐봐. 내가 빈칸 가서도 얘기할 건데 선택지는 해석해야 되거든. 의미를 번역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번역해야 돼. 이거를 그냥 영구적 중요한 환경의 개선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저 의미가 뭔지를 알아차려야 돼. 환경의 개선이 뭐야? 우리 답할 수 있잖아. 배드에서 굿으로 변했으니까 이건 분명 improvement만 맞지? 개선이야. 맞지? 근데 물어볼게. 이 말이 앞에 애들이 이 문제 말 틀렸었는데 이걸 왜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틀렸어. 밑줄 쳐봐. biologically. 별표. 이 배드에서 굿으로 변하는 이 방향이 생물학적이래. 왜 그래?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배드에서 굿으로 변하는 이 환경적인 변화가 생물학적이래. 저게 왜 나와? 첫 문장. 첫 문장 놓쳐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are hardwired into our biology. 이해돼요? 우리 생물학 속에 내재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첫 문장.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이게 biologically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지문을 만약에 첫 문장 여기서 distinction between bad and bad, imagine 앞 문장까지의 내용을 잡고 뒤에 예시로 연결 안 시키면 중간에 예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얘 지금 뭐하지? 여기서 왜 떨지? 바위는 왜 찾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앞에 있는 이 부분 G적인 부분과 뒤에 S적인 부분이 같은 문장이라 생각하고 읽어내는 건 이 지문에서 필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하면 좋은 게 아니야. 해야만 하는 거야. G와 S가 나온다면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그 연결성을 계속 따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글의 흐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전 시간에 GS 구조까지 설명을 했었고, 이제 글의 흐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얘기는 AB 대립 구조입니다. AB 대립 구조. AB 대립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대상이 대조되게 반대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상의 기준을 가지고 A와 B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면서 지문이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뭐 빈칸 추론이든 순서 삽입이든 아니면 어휘 추론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식의 주문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제 AB 대립 구조를 볼 때 입장에 대한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에 대한 대립을 이해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받고 워딩에 대한 분류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워딩에 대한 분류. 다시 말하면 각 입장마다 쓰는 어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어휘들이 그 입장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서 계속 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선택지를 넘어갔을 때 이게 A인지 B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늘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AB 대립구조가 지문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면은 23수능, 23수능인지 24수능인지 모르겠어요. 23수능 같은 경우에 외부자의 시선, 그러니까 빈칸 문제였는데 두 입장이 나뉘고 난 다음에 히스토리과 사이언스, 좀 지문이 자꾸 섞여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23수능 때 역사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질문은 누구 입장에서 했냐? 외부자의 시선에서 했어요. 그럼 얘는 A도 B도 아닌 C입니다. 다른 애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이분법이 성립한다, 이게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글의 맥락, 그래서 갑자기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쪼개지기도 하고, 쪼개졌을 때 입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워딩에 대한 분류까지 해야겠다 정도의 다짐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암기해서 뭘 적용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닥치고 잘 쓴 지문이고,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이 지문들은 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예제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지문은 막 대조를 이렇게 시키다가 아니야 근데 사실 똑같은 거야 이지라면서 갑자기 퉁치고 밑에 가서 공통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패턴화를 학습하는 것 뿐이지 A, B가 대립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대립만 될 거야, 그런 글들도 정말 많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고 짜갈라진다 싶으면 표시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암기식으로 뭔가 기대하면서 자꾸 글을 읽으시면 시험장에서 오히려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패턴화 하고 있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질문 대립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이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장끼리도 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립이 되면서도 이 문장끼리 대조되는 지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읽으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읽어볼게요.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ed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your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까지 끊어보시고, 첫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나 과정들이나 상품들, 오늘 쓰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간의 어떤 그 지능들이 적용이 돼서 인간들이 연구를 해서 waiting to be discovered, 어떤 발견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이 있다는 거죠. 밑줄. 안전한 대안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안전한 대안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At a comparative cost, 합리적 가격에.
그러면 이 합리적 가격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봐야겠죠.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자, these facts 동그라미 치고. 아이 뭐야. 제가 인스파이어 처음에 읽기 습관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명사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거절한다. 이러한 사실들 동그라미. 이러한 사실들이 뭐겠어요? 앞문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안전한 대안이 합리적 가격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사실을 산업 회사들은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볼까요? 높은 비용에 대해서 complain 합니다. 밑줄.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에 대한 높은 비용이 든다라고 complain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이 사실들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높은 비용이 든다는 거니까 이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 높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일 거고 그럼 앞에 있는 이 말은 합리적인 가격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선택지로 들어갈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available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만할 거라 생각하는데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but history set the record straight. 하지만 역사는 기록을 똑바로 하고 있다. 역사는 이것을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이 앞에 industry reject these facts에 A라 적어보시고 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역사는 기록을 똑바로 하고 있다. 여기야 B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립되는 구조를 보면 A 파트에서 뭐냐면 industry, 그죠? 산업들이 나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죠. 그 산업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역접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history가 나오는데 이 역사는 올바르게 보고 있다. 올바르게 보고 있다.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반박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역사가 뭐 앞에 있는 이 산업이 하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건가? 좀 더 약한 추측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 depleting chemical.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오는데 여기 좀 쉬울게요. 위에 건. 다시 씁시다. 여기서 보면 industry가 나오고 industry는 거절, 거부, 불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저기 history 역사는 set the straight records 똑바로 기록을 한다. 똑바로 올바르게.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chemical industry 밑줄 치고 화학 산업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여기서 첫 번째 화학 산업이 나오면서 얘네는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이 없다. 오존 파괴 물질 대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똑같은 문제 두 번 넣었네. Denied depleting chemicals 하고 난 다음에 predicting, preventing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 would spoil without the refrigerator.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화학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해서 안전한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경제적 재앙과 수많은 죽음들을 예측하면서 아니면은 얘네가 예방하면서 그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저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predicting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고 preventing 하면은 이런 일들을 방지할 거라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냉장고를 쓰는 것이 없으면
얘네들이 다 죽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고 냉장고를 쓴다는 건 결국 이 화학산업 입장에서 보면 화학 물질을 오존이 파괴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써야 하는 게 냉장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냉장고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이런 날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적 결론을 예측하는 게 맞을 테니까 predicting이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답을 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요거 다 묶어보세요. 화학 물질에 대한 산업이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A라고 또 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산업이 이거에 대한 거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they were wrong. 그들은 틀렸다. 여기에 또 B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They were wrong. 그들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봤을 땐 대립구조가 처음 나올 땐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생각을 해야 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앞에 나와서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about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but history set the record straight. 요 문장 읽을 때까지는 그래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뭐 역사가 똑바로 기록하고 있다. 반박하는 구조니까 뭐 대립될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화학산업에서 이런 것들을 또 거부하고 그것들에 대한 반박이 일어나면 이쯤 두 번째가 반복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지문에서 의도를 가지고 얘와 얘를 계속 대조시키고 뭡니까? 대립시키는 구조로 지문을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각 파트에 다시 말하면 각 입장에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반박하는구나 라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구조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지문에서 의도를 가지고 대립을 시키고 대조를 시키고 그리고 그게 이 글의 메인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막 흐리멍텅하게 그냥 왁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나눠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그럼 여기서 they were wrong도 이게 뭐구나? 앞에 있는 문장 구조처럼 A가 산업이 무슨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 The motor vehicle industry 산업이 또 나와요.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은요 initially denied that the car causes the air pollution, which claimed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per vehicle,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the car extremely expensive. 까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자동차 산업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뭡니까? 산업의 입장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산업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 자동차 산업이 나와요. 걔네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각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똑같은 구조로 뭐라고 또 얘기하냐? They were wrong every time. 밑줄? 이쯤 됐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느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항상 틀렸다. 여기서 또 반박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빈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글 구조 자체가 산업이 무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똑같이 반박을 이뤄내고 있는 글의 구조로 계속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산업이 뭔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구조로 글을 계속 읽어줘야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C를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The pesticide industr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나왔습니까? 산업이 나왔죠.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살충제가요. 확실하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밑줄? 이거 또 나왔죠? 거기서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여기 B. 이것도 뭡니까? 같은 구조죠. 산업이 뭐라 얘기하고 반박하고 산업이 뭐라 얘기하고 반박하고 산업이 뭐라 얘기하고 반박하는데 C는 구체적인 맥락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맥락을 요구합니까? 여기서 organic 동그라미 쳐보고 organic이라는 게 뭡니까? 유기농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유기농이라는 것은 농약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충제는 농약일 거고, 그죠?
organic에 반대되는 말일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농약을 안 쓰는 유기농 농부들이니까. 그죠? 그 여기서 우리는 앞에 산업이 어떻게 거짓말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에 대한 거짓말을 유기농 농부들이 입증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고려해봤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necessar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무슨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화학산업이 얘기하면 반박하고 자동차 산업이 얘기하면 반박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합성 살충제 산업이 또 얘기하면 반박하는 구조로 지문을 계속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 두 대상이 쪼개지면서 지문이 왔다 갔다 하면 서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글을 읽으실 때 중간에 요 정도가 됐을 때 뭔가 반복된다라는 생각, chemical industry 정도가 그의 맥락이 들어왔을 때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거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문장에 대해서 여기가 A 입장, 여기가 B 입장을 분류를 하시면서 독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 순서의 전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 순서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과정 순서의 전개는요, 말 그대로 정말 과정이나 순서가 글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런 형태의 글이나 이런 어떤 느낌의 글이 많이 작성이 되고 집필이 되는 파트는 순서 삽입인데 순서 삽입에서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과정이 있고 2번 과정이 있고 3번 과정이 있고 4번 과정이 있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요리라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요리를 해서 첫 번째는 재료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레시피를 보면서 따라해서 요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는 이것을 그릇에 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먹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설거지를 하는 요런 네 가지 과정을 얘기하는 글이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문장 삽입 문제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레시피를 따라해서 요리를 실제로 한다라는 이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재료를 준비했는데 요리를 하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음식이 그릇에 담아내져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 이 재료 준비와 그릇에 담아내는 요 과정 사이에 핵심적인 핵심적인 순서가 생략돼 있죠. 그럼 이 생략돼 있는 과정에서의 단절을 누가 메꿔주는 것이냐? 주어진 문장이 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와 삽입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런 글들이 많이 출제되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따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기출 문제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굳이 뭐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문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주어진 문장 보면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the copies 네가 복사물이 다 떨어지지 않는 한 before the completing this process 이 과정을 끝마칠 동안 you will know that 넌 알게 될 건데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그게 돌아갈 만한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게 나올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문을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ometimes, 우린 가끔씩 solve number problem almost without realizing it. 항상 이제 문장삽입 문제를 풀 때 제가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장삽입 파트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문장을 무조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첫 문장 꼭 꼼꼼히 이 글도 중간에 읽다 보면 얘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얘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설정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첫 문장에.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때마다 첫 문장을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숫자에 대한 문제를 그냥 뭔가 모르겠지만 밑에는 숫자 문제가 나오나 봐. 숫자에 대한 문제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대. 그럼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GS에서 했지만 여기서 이제 숫자 문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죠. 뭔지 tree. 그러한 다음에 뒤에 for example S가 나오니까 G와 S는 서로 같은 문제니 밑에 있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숫자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 없이 해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올 거라 생각하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뭔가 숫자 문제가 나올 거고 그거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해결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내용 생각하면서 읽으셔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ppose you are conducting meeting. 너가 미팅을 해. And you want to ensure that 확실하게 하고 싶어. 뭐를? Everyone there has a copy of agenda. 복사물을 받았으면 좋겠어. 복사물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목표가 뭐냐면 미팅을 하고요. 미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복사물을 다 돌리길 바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되겠죠? 그 다음 문장 You can deal with this 동그라미 대명사 항상 정확히 너는 이걸 다룰 수가 있대. 뭘 다룹니까? 미팅을 할 거고 거기 있는 모두가 복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데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름을 붙여요. 뭐를? 각각의 복사물의 핸드아웃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참석할 사람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붙여요. 예를 들면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손씨 이러면서 계속 이제 첫 글자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읽었을 때 이 새끼가 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복사물을 돌리고 이거를 왜 첫 글자를 따지? 얘 지금 뭐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뭐 숫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 것 없이 알아차리는 건 없이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얘랑 따로 놀면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를 몰라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런 연결을 시키시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어쨌든 이 두 번째 목표가 뭐냐. 핸드아웃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첫 글자를 가지고 붙입니다. 손씨, 이씨, 박씨, 손씨, 김씨, 철씨 이렇게. 3번 You have then 너 그러고 나면 solve this problem 밑줄 이 문제를 해결했대요. Without resorting to 의지하는 것 없이 어디에 의지합니까? Arithmetic 산수에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확실한 어떤 뭐야? 명확한 숫자를 세는 것 없이 이거 어디서 봤어? 산수에 의지하는 것 없이 그리고 명확한 세는 것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Without realizing it 이겠죠?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결하는 거고 얘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이 예시의 맥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예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number problem일 겁니다. 그죠? 숫자 문제일 겁니다. 됐죠? 지금 제가 뭐 했냐면 첫 문장 붙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number problem을 realizing 하지 못하게 해결했대요. 자, 그러면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 일단 네모. this problem 네모 쳐보고 이 문제가 뭔데요? 3번 문장이 단절이 없이 그냥 잘 연결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 문제가 뭔데요? 문제가 뭔지 두 번째는 뭡니까? solve 해결했다는데 해결한 게 맞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있으셔야 되냐면 3번 앞문장 얘 있죠? 이거 핸드아웃 이름 붙여서 돌리기 시작한다. 얘 다음에
숫자에 의지하는 것 없이 이 문제를 그러고 나면 해결하는 거래.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라는 것이 예시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으나 숫자 문제일 거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 알 수 있고, 그치?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거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차림이 없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이게 지금 3번 뒷문장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숫자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목표를 처음에 설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원한다 했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어젠다를 받길 원한댔어. 그 복사물을 받길 원한다고. 이게 목표였어. 그럼 이것만 생각해보면 돼. 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만으로 김씨, 이씨, 박씨, 철씨, 손씨, 이씨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만으로 복사물을 다 돌린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게 맞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씨, 박씨, 김씨, 손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가 다 복사물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얘기한 이 목표 설정에 과정만 일부 제시하고, 이게 이제 과정이겠죠. 과정만 일부 제시하고 그게 실제로 완료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목표가 성취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단절을 느끼셔야 되는데, 이 단절을 느끼는 걸 받고 그럼 뭘 하셔야 되냐? 단절을 메꿔주셔야겠죠. 그럼 그 단절이 어디 있냐? 메꿔줄 문장이 어디 있냐? 주어진 문장인 겁니다. 주어진 문장. 해석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가 뭐 하는 한? 이 복사물,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물이 다 떨어지지 않는 한 너는 알게 될 거야. 충분한 숫자가 돌아갈 숫자가 있다고. 복사물이 충분히 돌아갈 숫자가 있다고. 이게 너무 반갑죠, 이 문장이. 왜 반갑습니까? 복사물이 충분히 돌아갈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설정한 뭐예요? 목표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복사물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목표였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과정에서 뭐가 반가워야 돼? 여기 밑줄 쳐봐.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밑줄. 이게 뭐예요? 목표 성취라고 적어봐.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대명사 하나 있어. 뭐? This process 붙이고 이 과정. 뭐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기 앞에는 어떤 과정이 나와야 돼? 그게 충족되나? 생각해보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정 1이라 할 수 있죠. 됐어요? 다시 3번 앞문장에 있는 얘를 3번 앞문장에 있는 얘를 과정 1이라 적고 적어봐. 과정 1이라 적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this process 적어봐. 과정 1이라 적어봐.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뭔데? 김씨, 이씨, 박씨, 손씨, 철씨 하면서 계속 이름, 이니셜을 앞 글자를 따가지고 계속 복사물을 돌리는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복사물이 안 떨어진다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얘가 과정인 거죠. 그게 다 돌아갈 때까지 이니셜을 붙여서 돌릴 때까지 종이가 안 떨어지면 그러면 너는 충분히 그게 돌아갈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이 주어진 문장은 주어진 문장은 뭐예요? 이 과정 1번. 과정 1번 핸드아웃에 이름을 붙인다. 과정 1번에 이어지는 과정 2번이고 과정 2번이고 여기에는 뒤에 어떤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충분한 숫자가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목표가 성취되는 것까지 있죠. 그러면 목표가 성취. 적어보세요. 목표가 성취되는 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면 3번 뒷문장이 어떤 내용? 그러고 나면 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왜요? 얘가 설정한 문제 자체가 뭐였는데 복사물을 다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주어진 문장이 여기 몇 번? 3번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목표가 성취가 됐기 때문에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너 이 문제 해결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전체가 뭡니까? 숫자에 의지하지 않았죠. 산수를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 숫자가 몇 명인지 10명인지 20명인지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이니셜을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숫자에 의지하지도 않았죠. 그럼 이 주어진 문장 여기 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요. 과정 첫 번째를 하고요. 그리고 과정 두 번째와 목표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상태로 해결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단절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아 이게 목표가 성취가 되면서도 앞에 있는 과정 1번과 이어지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과정 순서의 전개다. 요런 식으로 순서 삽입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뭡니까? 요 순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 과정에 대한 점검이 진짜 그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완성이 된 것이 맞는지 앞에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이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는 게 순서 삽입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26학년도 9월 평가 39번 문장 삽입도 요 순서, 과정 순서의 전개에서 출제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뒤에 내용은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갑시다. 별표 치시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별표 2개 치시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획 나누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주제 제목 요지나 빈칸에서 구획을 나누면서 읽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난이도 순서 문제에서 순서 삽입에서 삽입도 마찬가지 원리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순서도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출제 빈도를 좀 더 보면 순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컨셉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글은 이 하나의 글은요 하나의 주제만 다룹니다. 하나의 단락엔 한 주제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하나나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 자체가 초록색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접속사, 뭐 further 뭐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역접으로 however를 쓸 수도 있고 뭘 써가지고 노란색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파란색 얘기로 마무리를 짓죠. 자,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순서에서 문제를 어떻게 끝냐면 이렇게 끊는 거야. 여기까지를 주어진 문장이라 끊고 여기 앞부분까지를 주어진 문장이라 끊고 초록색 일부와 노란색 중반까지를 묶어서 A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색 마지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묶어서 B 아이고야. 그리고 파란색 마지막 부분을 C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하셔야 될 행동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아, 이 글 전체가 초록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순서를 맞추기 위해선 초록색 얘기가 끝날 때 여기까지가 초록색이구나를 알아주셔야 되고 노란색 얘기가 시작할 때 아 다른 이야기가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범위가 B파트 중반까지구나 라는 범위를 인식하셔야 되고 파란색 얘기가 시작할 때 이 얘기가 시작했구나 그런 다음에 이 범위가 C파트 마지막까지구나 라는 범위를 인식하셔야 돼요. 다시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에 대한 인덱스를 매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얘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군요. 정답은 30%입니다. 정답은 30%인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가시적인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명사를 잡거나 접속사를 잡거나 그런 거 없이 이 글이 어디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다? 아, 결국 인덱스를 매기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내용,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라고 인덱스를 매기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요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덱스를 매기셔야지만 명확하게 풀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볼게요. 주어진 문장. A firm decided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밑줄. 배 투자. 기업은 고민하고 있대요. 뭘 고민하고 있냐면 그 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 제작에 투자를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If it can 그게 배가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로 생산될 수 있다면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그 회사가 수익성이 있을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규모가 좀 갖춰지면 수익성이 있을 거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A 파트에 there's good outcome, 뭐 bad outcom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결과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A 파트를 잡힐 수는 있을 거고 B 파트, C 파트가 계속 헷갈리는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재심은 배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말, 꼬리에 있는 말, 다시 순서 지문을 전개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겹치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 최근 경향인 것은 사실이나 사실 어디서 끊을까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끊는 분량이란 게 지금 제가 아까 네모 박스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뭐냐면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초록색 내용이 엄청 많고 주황색 내용이 조금밖에 없고 뭐 노란색 얘기는 한 문장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글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게 평가원 출제할 때 한 부분, 한 섹터는 한 순서는 초록색 전체가 나오고 두 번째 내용까지도 초록색 전체와 주황색 얘기 조금만 나오는 형태로 나오면 첫 문장과 끝 문장 모두가 겹치는 형태로 출제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량으로 암기하는 것, 다시 첫 문장과 끝 문장의 구획이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출제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변형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초록색까지가 80%라고 해도 노란색 얘기가 20%밖에 안 된다고 해도 파란색 얘기가 1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초록색 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노란색 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란색 얘기인 거를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순서 문제가 그렇게 출제됐다고 해서 앞문장과 끝문장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구획이 겹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으면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변형되는 출제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형돼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컨셉을 가지고 평가원이 여전히 낸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첫 문장에서 읽을 때 뭐냐면 배투자를 하는 입장을 생각했어요. 그죠? 배투자를 얘기하는 것들 입장을 생각했는데 A 파트에 보면 assume that shipyards only potential customer 밑줄 still 밑줄 쳐보시고 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구획이란 걸 보여드리는 맥락은 두 번 정도 읽었다는 거 전제를 깔겠죠. 왜냐하면 글을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게 무슨 말 나온지 모르는데 구획을 파악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때 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내용으로 묶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 자체는 두 번 정도 읽었다는 거 전제를 하고 제가 지금 구획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기서는 still 얘기가 나와요. Still producer figure that 이렇게 나와요.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C 파트에 but 한번 치시고 one key input 핵심적인 어떤 투입 요소는 low cost still 낮은 가격의 철이래.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주변에 생산되어야만 하는데 The company decision boiled down to this. 그 회사의 결정은 이것으로 귀결될 건데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만약에 가까운 철 공장이 있으면 invest in shipbuilding 밑줄 별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Otherwise don't invest.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 in the region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C 파트의 내용이 어찌됐든지 간에 낮은 철 가격이 생산돼야 된다. 주변 공장은 생산돼야만 한다. 그래야 투자하고 아니면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됐죠.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배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배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진 문장과 적어보세요. 주어진 문장과 C 파트 중반 C 파트 중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배를 제작하고 투자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 형태로 막 유난 부리면서 however, but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나오진 않지만 이 문장에 여러분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셨어요. 어떤 문장?
어떤 문장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냐면 밑줄 now consider 나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뭐를? 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잠재력이 있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밑줄. 요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다시 구획이 있으면 1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미친놈처럼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문장이 나올 수도 있냐면 나와야만 한다는 게 아니야. 나올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나 지금 구획이 전환됩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순서 삽입에서 가시적인 근거가 안 보이면 뭐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냐면 나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여기 앞까지 얘기를 뭔가 하다가 다른 얘기로 바꾸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다고. 물론 그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의 테크닉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끊기는 거야. 인덱스의 표식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문장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 두 번째는 철투자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배투자자 입장이었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철투자자 얘기를 넘어가면서 이건 누구 어디서 얘기를 하냐? 요건 어디서 얘기하냐? C파트 후반부. 요 인덱스를 좀 적어보세요. 거기 맞춰서 복습 한번 하시면 돼요. C파트 후반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냐? B파트로 이어집니다. B파트 초반부, 중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Assume that shipyards are only potential but still.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유일하게 철에 대한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자. 철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거다. 만약에 그 주변에서 철을 살 그 배 제조 회사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까지 끊어봐. 여기서 이 부분은 이 철에 대해서 그 shipyards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냐? 철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 철 투자자 입장인 거야. 그래서 요 노란색 얘기가 C파트의 마지막 구획과 연결되는 섹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또 다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요 문제는 그러니까 구획 초반부 문제이기 때문에 친절해요 나름. 글을 전환시키는데 자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자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하지만 요즘 문제는 어떨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게 점점 내우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진짜 글을 잘 읽어야 그런 문장을 숨기거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의지할 게 아니라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인덱스를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원이 순서 삽입 문제를 출제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글을 읽을 때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대충 이런 말이구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나눌 수 있어야겠구나 생각 가지고 읽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뒤에 B파트 마지막 문장 밑줄 봐.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중균형이라 불러. 밑줄.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로 이어지냐? 나오죠? 세 번째 얘기는 어디로 이어지냐? 다중균형이라는 얘기로 또 이어져요. 요 얘기는 어디서 이어지냐? B파트 후반부. B파트 후반부와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 A파트 전체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다중균형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되고 나쁜 결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되고 그 편형 상태, 균형 상태가 도달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A파트는 아까 B파트 후반부에 two possible outcomes라는 다중균형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이 글 전체를 정리를 해봤을 때 크게 인덱스가 몇 개로 매겨집니까? 세 개지로 매겨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배를 제작하는 입장.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배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는 입장. 두 번째는 뭡니까? 철을 투자하는 입장. 세 번째는 뭡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 경제학적 해석, 다중균형적 해석. 그럼 여러분은 읽을 때 이 순서 문제를 제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배 투자하는 게 주어진 문장과 C 문장, 중반부. 철 투자하는 게 C 후반부와 이어지는 게 B파트. B파트 마지막에 다중균형이 나오고 그게 A로 이어지구나. 그럼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CBA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배 제작 투자, 철 투자, 다중균형. 요 인덱스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이 인덱스를 제대로 매기고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풀리는
순서삽입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선생님들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순서삽입이란 걸 단점을 따지거나 가시적인 근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 독해하셔야 된다. 근데 뭐를 독해하냐고? 인덱스 매기시라고. 이해하시겠죠? 요거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는 컨셉트 자체에서는 요런 인덱스와 과정 순서의 전개 그리고 뭐 GS나 AB 대립구조 같은 걸 가지고 지문을 계속해서 설명해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구성 원리니까 여기까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충분합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는 뭡니까? 재진술. 그래서 지문 전체를 전개하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재진술이다. 그리고 이건 흔들릴 수가 없다. 왜? 수능 시험이란 게 배경 지식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글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밀도가 높인 글을 변별력 있게 출제한다면 재진술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진술은 구성 원리로서 근본 원리로서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GS 구조, AB 대립 구조, 오늘 했던 과정 순서의 전개 아니면은 인덱스 매기기는 평가원이 많이 쓰는 글을 전개하는 패턴에 대해서 양식화 시킨 겁니다. 패턴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고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읽으신다면 확신에 찾아서 근거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네 가지 이 패턴에 대한 거는 숙지를 해주시고 재진술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니까 계속 인식하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뒤에 문제풀이 섹션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다음 수업 때 들어갈 건데 그 문제풀이 섹션에서 뭐냐면 실제로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독해하고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용해서 각 유형별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정리해보고 거기까지 정리하면 인스파이어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바탕으로 뭐 하시면 되냐?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반복 훈련하시면 그거 이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